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자, 지난주에 종합정책질의 우리가 봤지만 마쳤고요.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지난주에 종합정책 질의를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내일인 14일부터 17일까지는 감액 심사, 네. 그리고 20일에서 24일까지는 증액 심사에 나서고요. 이후에 30일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네. 자, 지난주 정책 질의 과정 아주 치열했던 걸로 지금 보였는데요. 주요 쟁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무엇 줄이고 무엇 늘릴 것이냐 네. 이것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검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내년도 R&D 예산을 비롯한 증액 이슈가 있습니다. 여야가 주요 쟁점을 놓고 날카롭게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활비 이거 삭감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눈에 띄었었는데요. 여야 입장 각각 살펴보면 민주당은 좀 불필요한 예산 감액할 것이다. 예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일단 민주당 입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아하. 이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 등이 크게 증액됐다고 보고 이게 불효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5조 원은 감액할 것이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요. 또 검찰, 국정원 등 14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신에 이른바 5대 미래 예산은 증액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5대 미래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내년도 R&D 예산 그리고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또 아리백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예산 또 보육지원 예산 청년 예산 확대 등입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이 있는 만큼 이 분야 예산 늘리겠다는 겁니다. 삭감하고 이쪽은 5대 예산은 늘리겠다. 자, 그런 입장인데 여당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재정 건전성 기조에 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예.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예산안 심사에도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켰던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법정 기한 12월 2일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여야 간의 입장차가 또 극명하게 있기 때문에 네. 법정 기한 내 통과가 올해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이죠.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었는데 그 이후에 국회가 이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했던 것이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두 번. 네. 14년과 20년 단 두 차례뿐이었는데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이나 넘겨서 최장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 예산 전국에서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총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합의는 더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재 야당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가 있고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재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안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국회에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아하.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로 했는데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 방송장악 의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또 네. 자녀 위장 전입 등이 논란이 됐었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하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한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문제들 역시 전국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또 12월에
이른바 쌍특검 이걸 꺼내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처리 예. 이달 말로 앞당기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쌍특검법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쌍특검법 뭐죠?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 특검법이고 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있지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4월에 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고요. 네. 지난달 24일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2월 22일쯤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민주당이 이것을 좀 더 앞당겨서 이르면 이달 내에 쌍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기겠다 이런 뜻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뭐 예산안 뭐 여러 가지 쟁점 때문에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사법부 공백 관련 얘기인데 지금 유남석 헌법재판소 6년간의 임기 마치고 퇴임을 했습니다. 결국은 두 기관 대법원 또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이 현실화가 됐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네. 지난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을 했는데요. 유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1월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됐다가 그 이듬해인 2018년 9월에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을 한 인물입니다. 네. 대법원도요. 지난 9월 24일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에 후임자 없는 상태로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데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준비 중이기는 한데 이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 없이 운영되는 공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헌법재판소장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오늘 열리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이었죠. 네. 이종석 재판관을 후임 헌재소장으로 지명을 했지만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둘이. 지난달 낙마했던 이균용 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또 출신 지역, 대구가 출신 지역인데 이런 네. 지역 다양성 문제도 있고요. 또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 여부, 동기 이게 쟁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이미 후보자가 입장을 내놨네요. 네, 이 후보자가 네. 지난 11일에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윤 대통령의 이름만 34차례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인사청문회 뭐 쟁점이다. 그리고 서면 질의에서도 굉장히 사전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윤 대통령과 사적인 만남을 언제 어디서 가졌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 의례적으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인사를 나눴고 또 얼마 전에 윤 대통령 부친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학 동기들과 단체로 조문을 다녀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지명 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이종석 후보자 지금까지 좀 보수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을 네. 내렸다고 평가되는 판결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헌재 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 후보자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다. 이런 낙태가 의견을 합헌이었다. 네, 그런 예. 의견을 냈었고 또 2021년 1월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다. 아하.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올해 3월이죠.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데 대해서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의견 냈고 또 지난달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 모든 규정
결정을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11개월 정도 남은 것도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또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이라는 부분도 고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은 헌법상 국회 동의사항입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또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헌법재판관의 재직 중에 헌재 소장으로 임명이 되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 동안만 근무한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기가 이제 11개월 정도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서 또 이 부분도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양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 모두 심리와 선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사법부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좀 더 높아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년여 만에 지금 재회하는 거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예. 이 미중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G20 정상회의 이후에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고 또한 이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인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로 따지면 6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군사 대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중동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다뤄질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올해 2월에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로 양국 군사 분야 소통이 중단된 이후에 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를 최우선적으로 이 과제로 삼아 왔는데요. 네. 미국의 고위 당국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예정이고 군사 대화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 위기 관리를 군사 위기 관리에 대한 소통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또 이 북한하고 러시아 무기 거래 부분 이 얘기도 좀 나올까요?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도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그렇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러 간 급성장하는 관계를 우려한다. 이 같은 도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중국에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또 중국은 또 다른 속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도 만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부동산발 금융위기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유출되는 등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협조 없이는 경기 회복이 쉽지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기업인 수백 명과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분위기는 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 또 허리펑 중국 국무원 총리 두 사람 만났었잖아요. 네, 지난 9일에 워싱턴에서 미리 만났었는데요. 이 양측 모두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열린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 그리고 중국의 무역 관행 등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정상회담 의제는 사전적으로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에이펙 순방 계기로 IPEF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말하는데요. 이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협의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번 IPEF 참석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될지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사실 아직 정상회담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IPEF 참석이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공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